안녕하십니까. 프레시안 박인규입니다. 지난 시간까지는 1979년 이란 이슬람 혁명부터 1991년 걸프 전쟁, 즉 1차 이라크 전쟁까지 미국이 중동 문제에 군사적으로 개입하게 된 과정을 알아봤습니다. 1950년부터 75년까지는 한국전쟁과 베트남 전쟁에 몰두했던 미국이 79년 이란 이슬람 혁명과 아프간의 이슬람 세력 반란에 지음하여 중동 지역에 군사적으로 개입을 하게 됐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1차 이라크 전쟁, 걸프 전쟁으로 미국의 군사 개입은 끝나는 듯 보였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바로 그때 1차 이라크 전쟁 1990년 8월 이라크의 쿠웨이트 침공에서 1991년 2월 28일 종전까지 그 기간이 냉전이 끝나고 소련이 해체되는 그 사이였다는 것이죠. 이것은 세계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순간입니다. 1945년부터 1991년까지를 보통 냉전 시대라고 하죠. 이것은 미국을 수장으로 하는 이른바 자유진영과 소련을 대장으로 하는 공산진영이 대치했던 시기예요. 그래서 양극 시대라고 합니다. 미국과 소련이라는 두 개의 극이 대치했다. 그리고 경제적으로는 국민경제 시대였어요. 각 나라 국가 단위로 경제가 움직이던 시기였습니다. 이게 1945년부터 1991년까지예요. 그런데 냉전이 종식되고 소련이 해체된 다음에는 탈냉전 시대에 들어갔습니다. 탈냉전 시대는 단극 시대입니다. 미국이 세계 유일의 군사, 경제, 정치, 패권 국가로 있습니다. 그러면서 경제가 세계화가 됩니다. 즉 경제가 각 국가별로가 아니라 미국은 전체 경제를 설계를 하고 그 밑에 소재라든가 부품은 한국이나 일본이나 유럽 같은 나라가 만들고,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조립 같은 아주 쉬운 부분은 중국 같은 나라가 만든다. 이래서 이른바 글로벌 밸류체인이란 말이 나옵니다. 상호 의존하는 세계죠. 미국은 제조업을 안 합니다. 이게 이제 탈냉전 시대 또는 단극 시대인데 1991년부터 대략 2016년까지 진행됐던 걸로 봅니다. 2016년 트럼프가 첫 번째 대통령 당선되면서부터는 단극 시대가 끝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특히 2022년도에 우크라이나 전쟁이 나면서 탈냉전 시대는 끝났다. 탈냉전의 시대가 왔다. 탈세계화의 시대가 됐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탈냉전 시대 또는 탈세계화의 시대의 특징은 다극화입니다. 이제 어느 한 나라 또는 어느 두 나라가 세계를 이끌고 가는 게 아니라 크게 봐서는 경제 측면에서는 G7 대 브릭스 플러스, 서방 대 비서방, 이런 식으로 중국, 러시아, 이란, 브라질, 남아공 이런 나라들이 각자 자기 지역에서 나름대로 자율권을 가지고 정치나 경제나 군사를 움직이는 그런 시대가 지금 들어왔습니다. 그게 이제 앞으로 어떤 모습이 될지 2022년 이후부터 다극화 시대로 들어갔다. 확실하게 이미 2016년도에 끝났다. 다극화 시대로 가고 있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 트럼프 같은 경우는 미국이 일방적으로 세계의 자유주의 패권 질서를 회식했다는 생각을 거부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극화 시대로 들어왔다라고 하는데, 지금 이제 G7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서방과 한국, 일본, 싱가포르 같은 이른바 서방 측, 그리고 중국과 러시아, 이란 등을 중심으로 하는 비서방, 브릭스 플러스, 이런 것들이 이제 대치하고 있는 시기가 왔다는 겁니다. 자, 이게 앞으로 어떻게 갈지는 두고 봐야 되겠죠. 근데 이번 시간에는 1990년대의 분위기, 냉전이 끝나고 소련이 해체됐을 때 미국은 어떠했나? 그러면 그때 미국은 그 이전 양극시대, 냉전 시대와 얼마나 달라졌나? 어떻게 달라졌나? 왜 달라졌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간략하게 이 냉전의 종식을 정리한다면 1989년부터 동구권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폴란드 같은 경우는 이미 1981년부터 솔리다리노스치라고 그래가지고 자유연대 노조, 레흐 바헨사가 주도하는 자유연대 노조가 자유화를 지향을 했고, 1989년 6월달 선거에서 이미 이제 비공산권 정부가 들어섭니다. 그리고 헝가리에서도 그런 일이 벌어지고, 결정적으로 1989년 11월 9일 동베를린과 서베를린을 갈라놓았던 베를린 장벽이 무너집니다. 이건 아주 상징적인 사건입니다. 유럽을 갈라놓았던 가장 상징적인 구조물이 베를린 장벽이었는데, 이게 국민들의 어떤 저항에 의해서 무너진 겁니다. 그러니까 11월 9일 무너지고 나니까 그때 이미 이제 고르바초프가 핵 폐기하자, 동서 화해하자라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가장 인기 있는 정신이 떠올랐을 때거든요. 89년 11월 9일 날 베를린 장벽이 붕괴가 되니까 한 달도 안 돼서 12월 2일 날
몰타, 스페인 밑에 그 몰타라는 조그만 섬이 있는데 거기서 미국의 부시 대통령과 소련의 고르바초프 서기장이 만나서 정상회담을 합니다. 그리고 공식적으로 동서냉전은 이제 끝났다. 미소 대결도 끝났다. 미소는 이제 협력으로 나아간다. 앞으로 핵무기 등을 이 생산을 군비 축소하겠다. 그리고 미국은 소련에 대해서 경제개혁을 지원하겠다. 굉장히 분위기 좋죠. 1989년 12월까지 그랬어요. 그리고 1990년 10월 달에 드디어 동독과 서독이 통일합니다. 동독과 서독의 통일을 가장 무서워한 나라는 어느 나라예요? 소련입니다. 왜? 2차 대전 때 너무 당했기 때문에. 그런데 독일, 영국, 프랑스, 미국 등이 독일이 다시 전쟁을 일으키지 않도록 나토 안에 묶어두겠다. 북대서양 조약기구 안에 묶어두고 나토는 동독으로 1인치도 더 동쪽으로 확대하지 않겠다. 소련을 군사적으로 위협하지 않겠다. 라는 약속을 하는 바람에 고르바초프가 동서독의 통일을 양해를 합니다. 그래서 90년 10월 3일 날 드디어 독일은 통일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더 큰 일이 벌어졌는데 91년도 8월 달에 소련의 공산당 보수파들이 쿠데타를 시도하려다가 그 당시에 이제 고르바초프는 서구식 자유민주주의, 사회민주주의를 나가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공산당 일당 독재를 폐기하고 선거를 도입하고 공산당의 어떤 권력을 포기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공산당 보수파들이 쿠데타를 일으켰다가 3일 만에 실패를 합니다. 그리고 그 여파로 고르바초프도 실권을 하고 그때 그 공산당의 쿠데타에 가장 강력하게 대처했던 게 모스크바, 러시아 공산당 서기장이었던 옐친이었어요. 어쨌든 그 쿠데타 실패의 여파로 고르바초프는 1991년 12월 25일 날 소련 대통령에서 물러났고 그리고 26일 날 소련이 해체가 됩니다. 소련이란 나라는 15개 공화국, 러시아, 벨라루스, 우크라이나를 비롯해서 15개 공화국으로 이루어진 나라인데 이 15개 공화국이 각각 하나의 독립국가로 독립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 소련에 비해서 훨씬 국력이 약해진 거죠. 그래서 1989년부터 91년까지 냉전이 종식됐고 91년도에는 소련이 해체됐다. 그러니까 소련이 해체될 때까지는 그래도 미국이 비록 소련이 더 이상 군비 경쟁을 못하겠어. 우리 경제가 너무 비효율적이야. 그리고 이 독재에 대해서 국민들이 싫어해. 해서 우리는 이제 그 군비 경쟁을 포기하고 어떤 서방식 사회민주주의로 가겠다라고 했던 건데 그때까지만 해도 15개 공화국이 하나의 단일한 중앙 권력 아래 뭉쳐있던 반면에 91년도 12월 26일부터는 다 찢어진 거예요. 그렇게 보면은 미국이 보기에 이거 뭐 이제 껌이 된 거죠. 이렇게 우습게 된 거죠, 사실. 그때부터 미국의 이른바 승리주의라고 그래요. 트라이엄펄리즘. 우리가 이겼다. 고로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다. 이게 이제 승리주의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미국에서는 그야말로 근데 그 미국은 사실은 CIA 비롯한 어떤 학자도 소련이 이렇게 평화적으로 자신의 유성국들이 서방으로 넘어가고 또 평화적으로 해체될 줄을 예상을 못했다고 그래요. 어쨌든 소련의 동유럽 유성국들은 다 서방의 품으로 갔고 소련 자체가 해체가 됐어요. 그야말로 환호작약할 일이죠. 그래서 역사의 종언이란 말까지 나옵니다. 드디어 오랜 인류의 투쟁 끝에 인류가 택할 수 있는 유일한 생활 방식은 자유민주주의다. 자본주의와 서구식 민주주의다. 유니폴라 모멘트, 단극 시대가 왔다. 그리고 군사적 일방주의를 시작했다. 뭐 이렇게 된 겁니다. 이때가 그래서 90년대가 미국 사람들의 심리에서는 가장 미국이 최강일 때예요. 그러나 사실은 뭐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사실은 객관적으로는 미국도 많이 약화됐을 때입니다. 많은 역사가들이 얘기할 때 미국의 국력이 가장 컸을 때는 1950년대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때는 미국의 군산복합체나 대기업에서 소련과의 대결을 강조하면서 소련의 위협을 강조하면서 미국 사람들이 말하자면 겁에 질려 있었기 때문에 그런 느낌이 없었는데 냉전이 끝나고 소련이 무너졌어? 우리가 세계 최고이네, 최강이네 하면서 이제 이 안도감을 가졌다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이 냉전의 종식과 소련의 해체를 담당했을 때의 미국 대통령이 조지 H.W. 부시예요. 그리고 이 사람은 91년도 걸프전에서 이라크를 한 방에 무너뜨리면서 한때 지지율이 90%까지 올라갔던 대통령입니다. 그러니까 뭐 어마무시하지 않아요? 그래서 군사주의를 회복했죠. 미국의 군사주의를 회복하고 냉전의 종식과 소련의 해체를 이끌었다고 할 수 있고 그거를 뭐 그 당시에 미국을 주관했던 사람인데 그러면 당연히 92년도 대통령 선거에서 이 사람이 대통령에 재선됐어야 했는데 이변이 일어납니다.
46살짜리 아칸소 주지사. 아칸소라는 주는 미국에서 못 살기로 두세 번째 되는 조그만 주예요. 거기 아칸소 주지사인 빌 클린턴이라는 사람이 대통령에 당선됩니다. 1946년생, 그러니까 대통령 됐을 당시에 46살인데 케네디 다음으로 어린 나이예요. 이거는 굉장한 이변입니다, 사실은. 냉전의 종식과 소련의 해체와 걸프전 승리를 이끈 조지 H.W. 부시가 무명의 아칸소 주지사 빌 클린턴에게 졌습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그 이유가 중요합니다. 90년, 91년도에 미국 경제가 침체했어요. 경제가 안 좋았어요. 실업률도 올라갔어요. 그런데 클린턴이 그 당시에 말하자면 미국 국민들의 어떤 그 삶의 분위기 이런 거를 잘 포착한 거예요. 클린턴은 경제 문제를 대통령 선거의 최우선 이슈로 내세웁니다. 그래서 가장 유명한 선거 구호가 뭐냐면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 라는 거예요. Stupid, it's the economy 라고 아주 유명한 선거 구호입니다. 안보? 웃기지 마. 경제가 제일 중요해. 그러면서 클린턴은 나는 대통령이 되면 경제에 레이저처럼 집중하겠다라고 약속을 했고 실제로 대통령이 된 다음에 원래 백악관에는 국가안보회의 NSC만 있었는데 국가경제회의라는 걸 만듭니다. NEC, National Economic Council이라는 걸 만들어요.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의 어떤 이 경제에 대한 갈증 이런 거에 이제 다 어필한 거죠.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뭐냐면 냉전이 끝났어요. 그럼 소련도 해체가 됐어요. 지금까지는 소련 때문에 우리가 위험하다라는 그런 어떤 위기의식이 항상 있었는데 냉전이 끝났네? 그럼 안보 문제는 별 문제 없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외교 안보 문제에 대해서 국민들의 관심이 사라진 겁니다. 그러니까 경제 문제가 더 중요한 것이죠. 그리고 그 당시가 불경기였을 때고. 그런데 그 당시 대선인 어떻게 보면 클린턴으로서는 행운이었는데 그 대선 과정을 보면 지금 트럼프가 나타나게 된 배경, 즉 미국의 대외 정책이 국내의 경제적 불평등을 심화시켰다라는 것이 처음 드러난 게 이 92년도 대선이었습니다. 92년은 특이하게도 3자 대결이었어요. 보통 녹색당 같은 데서 나오기도 합니다만 이때 3자 대결은 상당히 좀 간단치 않은 대결이었습니다. 부시 대통령, 클린턴 주지사, 그리고 로스 페로라는 대기업 오너가 나왔습니다. 근데 이 로스페로가 주장한 게 뭐냐면 국내의 제조업을 해외로 보내면 안 된다. 미국의 번영의 근본은 제조업이다. 라고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왜 로스페로가 그런 주장을 했냐면 제가 경제 말씀드렸죠. 80년부터 레이건이 대통령이 되면서부터 미국은 금융화가 되면서 제조업은 독일이나 일본의 이 경쟁 때문에 제조업은 돈이 안 돼. 우리는 금융화로 나갈 거야 하면서 제조업을 소홀히 합니다. 그러다가 90년대 초가 되면 이거 귀찮은 제조업을 다 그냥 해외로 수출하자. 그래서 원래는 캐나다와 멕시코로 미국 공장들이 옮겨가요. 그게 나프타입니다. 북미 자유무역협정. 그게 93년도에 발효가 되는데 이미 전임 부시 대통령부터 진행이 된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로스페로가 강력하게 딴지를 겁니다. 제조업이 안 돼. 그렇지만 결국 당선은 못 됐죠. 근데 이 로스페로가 자그마치 19%를 득표해요. 굉장히 많은 겁니다. 19%면. 클린턴이 43%, 부시가 38% 득표로 대통령이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때 로스페로가 제조업을 외국에 내보내면 안 된다라고 했는데 그 이후에 클린턴이 한 거는 바로 금융화와 세계화를 계속 밀어붙여가지고 미국 경제가 호황이라고는 하나 상층부만 잘 살고 하층부 약 80% 90%는 잘 못 사는 그런 체제를 만드는 그 단초가 바로 이 클린턴 당선 때부터 난 겁니다. 클린턴이라는 사람은 1946년생, 그러니까 성인이 됐을 때 베트남 전쟁에 나가야 되는 나이인데 안 갔습니다. 조지타운 대학 나오고 하여튼 공부를 잘했는지 로즈 스칼라라고 명국도 유학 갔다 오고 그래가지고 기피했어요, 사실은. 근데 어쨌든 베트남 전쟁 세대가 대체로 이제 진보적이니까 대단히 진보적인 케네디와 같은 진보적 정책을 할 거라는 기대가 있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 클린턴은 취임 첫 번째 과제로 어느 누구도 못했던 뉴딜 시대 이후로도 누구나 여러 사람이 시도했지만 안 됐던 전 국민 건강보험. 이거는 미국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큰 과제입니다. 지금도 큰 과제예요. 전 국민 건강보험을 하겠다라고 해서 열심히 추진했는데 결국은 실패합니다. 제약회사, 보험회사, 의료업계 이런 데 로비가 막강하거든요. 결국은 실패했을 뿐만 아니라 94년도 중간선거에서 대패합니다. 50년대 일에 한 40년 만에 처음으로
하원을 공화당에 내줘요. 그래서 그때 뉴트 깅그리치라는 사람이 공화당에서 하원의장 되면서 사사건건 클린턴에게 딴지를 걸어가지고 그때 처음으로 예산안 통과가 안 돼가지고 며칠 동안 연방정부가 셧다운 되기도 하고 막 그래요. 그러면서 이제 94년 이후로는 안 되겠다. 내가 정권을 계속 유지하려면 좀 더 보수적으로 가야 되겠다. 이른바 트라이앵귤레이션이라고 그래가지고 좀 더 보수적으로 가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보수로 나갑니다. 그게 이제 금융화 재개하러 나온 겁니다. 대표적으로 재무부 장관에 로버트 루빈 같은 월가 금융가를 재무부 장관에 앉혀요. 그러니까 생선가게를 고양이한테 맡긴 거죠. 그리고 클린턴 정책의 이 자유화, 신자유주의 정책의 극치가 뭐냐면은 글래스 스티걸법의 폐지입니다. 이게 1999년도 퇴임하기 직전에 폐지시켰는데 왜 이게 어떤 법이냐면 투자은행과 상업은행의 분리. 그러니까 상업은행은 고객 돈을 맡아가지고 그거를 대출 이런 데만 써가지고 이제 안전하게 해서 사용하는 것이고 투자은행은 자기 책임하에 뭐 엄청나게 몇십 배씩 투자해가지고 돈을 버는 상당히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의 금융 행태예요. 이것 때문에 1929년에 공황이 일어났다고 해서 1933년도에 투자은행과 상업은행의 영역을 완전히 갈라놓은 글래스 스티걸법을 만들었는데 이게 1999년도에 폐지가 됩니다. 그러니까 뉴딜 시대가 이미 레이건 대통령의 등장과 함께 종막을 고했지만 마지막으로 말하자면 숨통이 끊어진 게 이 글래스 스티걸법의 폐지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원래 민주당은 뉴딜 이후 프랭클린 루즈벨트가 대통령이 되면서 그리고 뭐 그전부터 사실은 노동자나 흑인이나 라틴계 같은 소수민족들을 대변했던 당이에요. 전통적으로. 공화당은 이제 기업가와 금융가의 이익을 대변했던 당이죠. 그런데 클린턴 때부터 그리고 클린턴은 그 당시 대통령이 되면서 복지 혜택도 상당히 많이 삭감을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클린턴 때부터 민주당이 있는 자들의 정당이 된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오바마도 2008년도에 대통령 당선되면서 최초의 유색인 대통령이다. 그래서 상당히 뭐 진보적인 정책을 할 걸로 기대가 됐으나 클린턴의 뒤를 따라서 있는 자, 가진 자들을 위한 정책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경제 부분은 클린턴이라는 사람이 오면서 사실은 미국의 재정 적자라든가 이런 건 상당히 줄어들어요. 그렇지만 세계화와 금융화가 계속 진행됐기 때문에 미국의 빈부격차는 계속 커졌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군사 부문은 어땠을까요? 군사 부분은 그냥 그대로 그냥 쭉 갔다가 보시면 됩니다. 자, 냉전이 끝난 이후 탈냉전 시대, 세계화 시대 미국의 군사 정책은 어떻게 바뀌었어야 됐을까? 일단은 소련의 위협이 없어졌으니까 군사비가 덜 들어도 되겠네. 군대가 필요 없겠네. 그리고 실제로 그런 요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맥나마라 국방장관, 60년대에 국방장관이었던 분이죠. 이분은 냉전이 끝나면 현재의 국방비를 10년 내에 절반으로 줄일 수 있다. 3천억 달러에서 1,100달러로 줄일 수 있다. 나머지는 이 사회 경제정책에 쓰자. 또 뭐 에드워드 케네디 상원의원 같은 사람은 이 국방비에서 300억 달러씩 계속 빼가지고 매년 7년 하면 2천억 달러가 넘는데 이거로다가 국민건강보험, 그다음에 뭐 교육, 뭐 직업훈련 이렇게 좋은 데 쓰자. 또 존 글렌 상원의원이 있어요. 이 사람은 아폴로인가를 타고 우주행도 한 사람이에요. 근데 상원의원이 됐어요. 의회에서 행정부에 대고 이제 냉전이 끝났으니까 국제안보는 유엔에 맡겨야 되는 거 아니야? 그게 맞는 거 아니야? 근데 이런 식의 평화론자들의 요구를 미국의 군부나 군산복합체는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왜? 쉽게 말하면 이 방위에 해당되는 예산이 어마어마하게 줄어드는 건데 그러면 군부들은 뭐 군인도 줄어들고 한마디로 밥그릇이 줄어드는 거죠. 그럼 이걸 어떻게 막아야 되느냐? 냉전이 끝났어도 미국의 군사력이 계속 필요하다라는 것을 설득을 해야 되죠. 냉전이 끝났어도 미국의 군사력이 계속 필요하다라는 그런 이론적 근거를 만든 문서가 있습니다. 그게 국방계획 지침이라는 건데 Defense Planning Guidance라고 해서 2년마다 한 번씩 미국의 국방, 사실 미국의 국방이라고 하지만 미국의 대외 군사 전략이죠. 그거를 이제 만들어야 됩니다. 1992년 3월 달에 이 국방계획 지침에 초안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 초안을 일단 국방부 안에서 누군가 회람을 할 거 아닙니까? 회람을 돌려요. 그런데 회람을 돌린 지 불과 사흘 만에 그 내용의 요지가 뉴욕타임스에 보도됩니다. 그게 92년 3월 8일이에요. 그러면서 뉴욕타임스가 누군가 의도적으로 국방기획 지침의 주요 내용을 유출한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냉전 종식 이후에 대외 전략 문서에 대해서는 토론이 공개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믿는 공무원이 유출한 것이다. 그러니까 즉 쉽게 말하면 이 국방기획 지침이 비밀리에 작성되고 회람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비밀리라는 것도 문제가 있고 그 국방기획 지침의 내용도 문제가 있다. 그런 얘기죠. 그 내용이 문제가 있는 건 뭐 때문일까요? 한마디로 이 문서의 핵심 취지와 표현 방식이 너무도 노골적이었기 때문이에요. 그건 뭐냐? 이 국방기획 지침의 핵심은 뭐냐면 탈냉전 이후에도 세계의 어떤 나라도 미국의 패권을 넘보지 못하도록 해야 된다. 심지어 지역 패권도 허용해서는 안 된다. 즉 어떤 나라는 뭐냐 여기서 어떤 나라는 중국과 러시아 같은 과거 적대적 국가는 물론이고 독일과 일본 같은 우방국이면서 선진공업국, 심지어 이라크 같은 잠재적 지역 패권 국가. 그러니까 미국은 무조건 군사력 부문에서 압도적이고 절대적인 우위를 누려야 된다라는 게 국방기획 지침의 핵심 내용이었어요. 근데 실제로 그 당시에는 그런 얘기가 나올만 하기는 했다고 그래요. 예를 들면 그 80년대 말에는 일본 서독의 경제적 추격이 너무나 커서 이미 제조업 부문에서는 미국이 졌습니다, 사실. 그래서 당시에 예를 들면 92년도 대선 예비선거에서 민주당의 폴 송가스라는 상원의원이 있어요.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해요. 이제 미소 냉전이 끝났다. 92년이니까. 그런데 승자는 누구냐? 일본이다. 미국도 아니고 소련도 아니고 일본이다 그래요. 키신저 같은 경우는 이게 지금 이 유럽에서 독일의 유럽 지배력이 세지고 있다. 그러면서 유럽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이 감소되고 있다. 그런 말도 하고 레스터 서로우라는 경제학자가 있는데 대접전이라는 책을 냅니다. 부제가 뭐냐면 다가오는 일본과 유럽과 미국의 경제전쟁. 즉 90년대 초까지는 이 독일과 일본과 미국 간의 경제전쟁에서 누가 승자가 될지 아무도 몰라. 미국의 어떤 선두 지위, 경제적 우위가 무너질지도 몰라. 이런 위기의식이 있었던 거예요. 당시에 부시 대통령의 안보보좌관이었던 스콧 크로포트 같은 사람도 이거 미국하고 일본, 독일 간의 서서 갈등, 웨스트 갈등. 그러니까 같은 서방 국가끼리 뭔가 좀 경쟁이 너무 치열해져서 갈등까지 갈 것 같아. 이런 걱정이 있었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국방기획 지침이 미국 외에 딴 놈들은 다 싹 눌러야 돼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근거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아주 노골적으로 어떻게 보면 노골적으로라는 말은 다시 말하면 솔직하게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이 국방계획 지침 초안이 뉴욕 타임즈에 보도가 되니까 미국 내외에서 엄청나게 비판이 나옵니다. 클린턴 후보, 그때 후보죠. 후보 쪽에서는 이건 말이야, 이 거대한 국방 예산을 계속 타먹으려는 수작이야.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송가스 후보 같은 사람은 국제 안보는 이제 유엔에 맡겨야 되는 거 아니야? 실제 권한을 갖는 유엔 안보군을 창설을 하고, 그리고 국제안보는 집단안보, 모든 국가가 똑같은 안보를 누릴 수 있도록 집단안보 원칙에 입각한 국제주의로 나가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얘기를 했고, 독일에서는 이제 한 고위관리가 이제 미국이 무서우니까 자기 이름을 밝히기가 없죠. 이 국방기획 지침은 이거 재앙을 부르는 처방전이야 라고 말합니다. 자, 이 재앙을 부르는 처방전이라는 말이 사실은 한 30년 뒤를 이상한 겁니다. 30년 뒤를. 우크라이나 전쟁이 거죠. 미국이 2008년도 우크라이나를 나토에 집어넣겠다고 하면서부터 우크라이나 문제가 시작이 됐고 2014년도에 사실상 쿠데타를 통해서 당시 중립적이던 야누코비치라는 대통령을 쫓아냈고 그 반대급부로 러시아가 크림반도를 합병을 했고 그리고 그때부터 사실 전쟁 상태에 들어갔다가 2022년도에 서방 대 러시아 간의 전쟁이 일어난 거죠. 이게 사실은 미국의 압도적 절대적 군사적 우위를 유지하느라고 하다가 벌어진 일입니다. 사실. 자, 이처럼 막 말하자면 왜냐하면 미국은 지금까지 계속 냉전을 하면서 우리가 군사력을 이렇게 키우는 이유는 우리가 뭐 세계에 대해서 지배권을 행사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야. 소련 공산주의, 소련 군사력의 위협으로부터 자유세계를 지키려고 하는 거야 라고 했었는데 이 국방계획 지침 초안에서는 우리가 세계에 대한 지배권을 영원히 확고하게 누려야 된다라는 식으로 표현이 되니까 이런 비판이 나온 거예요. 근데 이건 사실은 미국의 본심이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막 비판이 나오니까 워싱턴 포스트인가요? 하여튼 네오콘 논객이 있습니다. 찰스 크라우세머라고 하는데 이 사람은 아주 유명한 네오콘 논객이에요. 논설위원이죠. 우리로 치면. 이런 식으로 막 이제 국방계획 지침에 대한 비판이 나오니까 찰스 크라우세머가 뭐라고 그러냐면 그래? 그렇다면 대안은 뭐야? 그렇다면 국제 집단안보를 한다고 그러면 일본의 항공모함이 말레카 해협을 순찰하고
핵무장한 독일이 유럽 대륙을 지배하도록 놔둘 거야? 그래도 좋아? 라고 반문합니다. 즉 미국은 소련이 무너지고 난 다음에도 세계에 대한 군사 패권을 유지해야 된다라는 것이고, 이게 사실은 미국의 지배 엘리트들의 공통된 생각입니다. 사실. 근데 어쨌든 명분은 항상 미국은 세계의 평화와 안정과 자유와 민주를 위해서 군사력을 운영한다고 했으니까, 이게 막 선거 대행처럼 되니까 부시 행정부에서는 이제 이거를 이제 부정을 합니다. 그거 아니야. 부시 행정부 입장에서는 동맹국들이 좀 이반할 것도 같고, 군사 전략을 가지고 막 국민들과 논란이 되는 건 원치 않아. 해서 표현을 굉장히 순화시킵니다. 그리고 이제 공동선을 위한 것처럼, 그러니까 미국 군사력은 세계의 평화 안정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미국 군사력의 우위 이런 표현 안 씁니다. 그 대신에 다른 표현이 나와요. 전략적 깊이, strategic depth. 전략적 깊이를 기피한다는 거 사실은 이게 우위를 유지한다는 건데, 그런 말들은 이제 안 쓰는 겁니다. 노골적으로 미 군사력의 압도적 절대적 우위를 지킨다, 그런 말을 안 씁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쪽을 추구합니다. 예를 들면 1996년도에 4개년마다 국방전략이 바뀌는데, 그때 나온 처음 공식화된 개념이 뭐냐면 Full Spectrum Dominance예요. Full Spectrum Dominance. 전방위 우위, 전방위 지배. 그러니까 무슨 육해 공뿐만 아니라 사이버, 우주 모든 부문에서 미국 군사력은 압도적 절대적 우위를 유지한다 라는 게 미국의 냉전 이후, 탈냉전 이후 미국의 군사정책의 근간이 됩니다. 실제로 이렇게 막 바깥에서는 그러니까 고상하게 미국이 세계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 것이라고 막 하면서 비판이 있는 가운데, 그 당시 국방장관이 네오콘의 수장이라고 할 수 있는 딕 체니였어요. 그 유출된 국방계획 지침 초안을 보고 난 다음에 그 초안을 만든 담당자를 칭찬했다고 그래요. 자네가 세계에서 미국의 역할에 대한 새로운 이론적 근거를 찾아냈군. 즉 냉전 이후 미국 군사력이 계속 압도적으로 우위를 누려야 할 근거를 찾아냈다는 거예요. 이거는 사실은 네오콘의 이데올로그는 폴 월퍼위츠입니다. 폴 월퍼위츠는 미 국방부의 3인자예요. 정책 담당 차관이에요. 그러니까 폴 월퍼위츠 책임하에 이 초안이 나온 거예요. 그리고 이 초안은 냉전 이후에도 미국의 군사력을 압도적 절대적 우위를 지키도록 하겠다라고 한 것이었는데, 이것은 말하자면, 굳이 비유를 하자면 2차 대전 이후에 봉쇄 정책을 제출한 조지 캐넌, 그리고 소련의 원자폭탄 성공과 중국의 공산화에 대응한 NSC-68, 냉전의 군사화를 초래했다는 국가안전보장회의 문서 68, NSC-68을 만든 폴 리트, 이런 사람들이 사실은 이제 이 냉전 당시에 미국의 군사 대외 전략을 만들었는데, 총괄한 사람은 이제 애치슨입니다. 애치슨이 총괄했는데, 이 국방계획 지침은 말하자면 딕 체니와 월퍼위츠의 주도 책임하에 냉전 이후에 대외 군사 전략을 만들었다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냉전이 끝났어도, 소련의 위협이 사라졌어도 미국의 군사 패권, 미국 군사력의 압도적 절대적 우위는 계속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보면 냉전 당시에 미국의 군사력을 유지하는 이유가 소련의 위협 때문이다라는 게 사실은 뻥이었다라고도 말할 수 있는 거죠. 어쨌든 이후에도 미 군사력의 압도적 우위는 그냥 바이파르티전, 공화당, 민주당을 막론하고 미국의 초당적 목표가 됩니다. 근데 이제 군사 쪽은 주로 야당이지만 공화당 쪽에서 계속 추진하죠. 예를 들면은 럼스펠드는 그 당시에 야인이었는데 1995년도에 이라크나 북한 같은 이른바 깡패 국가의 미사일 위협으로부터 미국을 지키기 위해서 미사일 방어망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미사일 방어막 검토위원회가 생겨요. 95년도에. 그 위원장이 럼스펠드입니다. 그리고 98년도에 필요하다라고 결론을 내립니다. 그리고 이제 월퍼위츠 같은 경우는 역시 야인이었지만 그 당시에 존스 홉킨스 대학의 국제대학원 원장인가 그랬었는데, 97년부터 이제 이라크의 후세인 정권이 아직도 살아있단 말이야. 얘는 없애야 돼. 얘가 남아있으면 중동 정세가 위험해지고 중동 지역에 대한, 세계 석유 자원의 보고인 중동 지역에 대한 미국의 통제력이 위험해. 막 이렇게 나옵니다. 그렇지만 쉽게 봐서, 그러니까 92년 대선에서 아칸 수주시사라는 어떻게 보면 무명의 젊은 정치인이 대통령이 됐고, 클린턴 시절에는 이제 경제 부문에 올인을 해가지고 재정 적자나 무역 적자가 상당히 줄어들어요, 사실. 그런 면에서 경제 측면에서 상당히 좋아진 건 사실입니다. 그 대신 이제 빈부격차는 계속 심화됐죠. 전반적으로 경제는 좋아졌으나
부의 이 불평등은 심화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군사 부문에 대해서는 그냥 대충 공화당이 만들어놨던 그 92년도에 제출했던 국방계획 지침에 나온 미 군사력의 압도적 우위 유지는 또 이어집니다. 사실은 민주공화당에 큰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 네오콘이라는 이제 악명이 널리 유명해진 게 그 9.11 사태 이후 이라크 침공하면서 네오콘이라는 이름이 널리 알려졌는데 그 네오콘에 관한 그 네오콘의 이제 흥망성쇠를 다룬 책이 있어요. 라이즈 오브 불칸이라고 이제 제임스만이라는 사람이 쓴 책인데 거기서 이제 제임스만이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크게 봐서 90년대 동안에 이제 90년대는 미국이 가장 좋았을 때예요. 90년대 동안에 공화당은 세계화라는 클린턴 대통령의 경제적 비전에 반대하지 않았고 또 민주당은 미국의 유일 초강대국 유지라는 공화당의 군사적 비전에 반대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압도적으로 절대적으로 군사적 우위를 유지하는 한편 세계화를 추진했다. 세계화라는 것은 뭐냐? 세계를 미국처럼 만드는 거예요. 미국의 자본과 기술과 상품이 어디든 들어갈 수 있도록 문을 열어라. 그러니까 1898년도에 제출했던 문호개방이 20세기 말에 와서는 세계화라는 이름으로 추진이 된 거죠. 그래서 이제 1991년부터 2001년까지는 미국 사람들은 우리가 세계 최고야, 최강이야, 최선의 나라야 라는 그런 느낌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2001년 9.11 테러라는 게 일어납니다. 근데 이 9.11 테러라는 게 도대체 왜 일어났는가?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가? 해서 미국 행정부와 국민은 완전히 잘못된 처방으로, 잘못된 진단으로 잘못된 처방을 내려가지고 아프간과 이라크를 침공하면서 그때부터 미국은 계속 어떻게 보면 내리막길로 가는 거죠. 그거는 단순히 군사력 경제력의 문제가 아니라 신뢰도라는 측면에서 세계의 지도국가, 패권국가라는 측면에서 계속 내리막길로 가는 겁니다. 오늘은 그래서 이제 90년대에 관한 전반적인 얘기를 했고 다음 시간에는 이제 9.11 사태로 이어지게 되는 왜 이게 9.11 사태가 벌어졌는가. 그것은 물론 이제 1차 이라크 전쟁, 걸프 전쟁을 깔끔하게 못 끝낸 이유도 있지만 더 근본적으로는 미국이라는 나라가 자신의 행동이 다른 나라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는 인식이 없어요. 미국이라는 나라는 언제나 나는 좋은 일을 하려고 그랬어. 세계를 위해서. 이런 생각이 꽉 박힌 나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9.11 테러를 과잉 군사 대응을 하면서 이제 이 세계는 이제 혼란에 빠지게 되죠. 다음 시간에는 이제 9.11에 이르게 되는 과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얘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